대체 왜 할머니를 모셔와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그 쓸데없는 땅은 또 왜 산 건데?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서늘하게 울립니다. 10년 넘게 사랑했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난 10여 년간 사랑했던 사람은 허상이었구나. 내 옆에 있던 건 그저 책임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텅 빈 껍데기였구나. 그의 핏줄인 할머니를 내팽개친 시어머니보다 모든 걸 지켜보며 제 등 뒤에 숨어버린 그 남자가 저는 더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10년이나 사랑을 하고 결혼하면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거라고들 하죠. 저 역시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 사람의 색깔 없는 묻어남이 사실은 지독한 무관심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시어머니의 온화한 미소 뒤에 시커먼 탐욕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저는 결혼이라는 3년간의 혹독한 시간을 치르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그 끔찍했던 기억을 이해하시려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모든 비극은 결혼 생활 2년 차에 접어들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아직 예상박 사연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제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테니까요. 제 전 남편이요. 우리는 대학 신입생 시절 풋풋한 20살의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무려 10년이나 이어졌죠.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기 때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하지도 고집이 세지도 않은 그저 물처럼 순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간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예민해져서 쏘아붙이는 날에라도 그는 그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준 게 아니라 그저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에 가능했던 일인데, 참 어리석게도 저는 그 무심함을 어른스러운 배려라고 착각하며 10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연애 끝에 우리는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연애 시절 몇 번 뵈었을 때 참 인자하고 평범한 분들이셨습니다. 결혼해도 저분들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그렇게 안심했었죠. 하지만 며느리라는 이름표를 단순간 다정했던 시어머니의 얼굴 위로 낯선 모습이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기야 아무리 맞벌이를 한다지만 집안일에 소홀하면 쓴 남편 아침밥은 내가 꼭 내 손으로 챙겨 먹여 보내야지. 냉장고가 이게 뭐니? 주기적으로 정리도 좀 하고 반찬도 신경 써서 채워 넣어야지. 끝없는 잔소리와 타박. 하지만 저는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집이나 겪는 고부 갈등의 시작이려니 그렇게 가볍게 넘겼죠. 하지만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쯤 되었을 때였을 겁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고된 하루를 보내고 녹초가 되어 퇴근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가, 일하느라 힘들지? 다름이 아니라 내 시할머님 말이다. 네, 할머님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잖니. 아무래도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는 네가 직접 모시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것 같구나.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농담이시겠지?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수학이 넘어 시어머니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 직업이 간호사 아니냐. 전문가인 내가 옆에 있는데 굳이 비싼 돈 들여 요양병원에 모실 필요가 없지. 병원보다는 집이 편하고 좋지 않겠니? 그런 줄 알고 이번 주말에 퇴원수속 발부라고 할 참이다. 이건 상의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였죠. 제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님, 저는 병원에 계속 다녀야 하는데요. 그리고 요양병원에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시설도 다 갖춰져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간호사라고 해도 집에서 갑자기 응급 상황이라도 생기면 저 자신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어머님을 왜 제가 모셔야 하는 건가요?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식된 도리를 운운하기 전에 이건 상식밖의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직장을 그만두면 되지. 뭐가 문제야?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남편이 버는 돈이면 우리 둘이 먹고 살기엔 충분하잖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효도한다고 생각하렴. 원래 결혼 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하기 싫은 일도 가족을 위해선 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지.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는 제 일을 계속하고 싶고 할머님을 집에서 모시는 건 정말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분명히 거절했으니 더는 다른 일이 없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 주말 저녁이었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낯선 구급대원들과 함께 휠체어에 앉은 시할머님을 저희 집 현관 안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게 무슨 짓이세요? 이렇게 갑자기 퇴원시켜서 데려오시면 어떡해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저도 모르게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퇴원 약이랑 서류 다 챙겨왔다. 밤에는 화장실 가기 힘들어 하시니 이 기저귀 쓰면 되고. 시어머니는 마치 짐짝을 던져놓듯 할머님의 가방과 물건들을 현관 바닥에 내려놓고는 그대로 뒤돌아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복도에 망연자실 서서 생전 처음 뵙는 시할머님과 어색하게 마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직업이 간호사라는 제 일이 이렇게 원망스러웠던 적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만 있던 그 사람에게 제발 당신은 내 편이 되어달라고 애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이 꼴을 보고도 할 말이 없어? 당신 어머니가 당신 할머니를 우리 집에 짐짝처럼 버리고 갔는데 가만히 서 있기만 할 거야? 제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더군요. 나 어릴 때 할머니 손에서 자랐잖아. 할머니가 저렇게 몸이 안 좋아지신 걸 보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게 다였습니다.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 슬픈 드라마의 한 장면을 감상하듯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당신도 어머니랑 미리 짜고 이런 집 벌인 거죠? 그렇죠? 아니야. 엄마가 나한테는 정말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럼 지금 어머님이 나보고 직장도 그만두고 할머님 모시라고 하는데 당신은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고요? 그것밖에 할 말이 없냐고요? 제 절규에 남편은 그제야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유,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당신이랑 우리 엄마 사이에 있었던 일이잖아. 그렇게 싫었으면 당신이 처음부터 단호하게 잘랐어야지. 내가 말을 안 한 줄 알아요? 했는데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시는데 어떡하냐고요. 당신이 중간에서 남편 역할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 몰라.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난 진짜 아무것도 몰라. 남편은 어린애처럼 소리를 지르곤 그대로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받으세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신호음만 끝없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으로도 걸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작정을 하고 버린 일이구나. 치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이라면 자신의 어머니 일이니 뭔가 해결책을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 아가, 내가 어머님을 모시기로 했다는 얘기는 들었다. 참 고맙게 생각한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습니다. 아버님, 아니에요. 저는 그런 약속 한 적 없어요. 어머님이 상의도 없이 할머님을 저희 집에 그냥 두고 가셨어요. 병원에 계셔야 할 분을 이렇게 집에 모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허허, 나는 잘 모르겠다. 내 시어미가 너랑 다 얘기가 끝났다고 하니 그런 줄 알았지. 내 시어미랑 해결하거라. 아버님,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모른 척 하시면 안 되죠. 나는 믿는다. 네가 간호사니 알아서 잘하겠지. 전화가 끊기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시부모, 그 누구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의 할머님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때 할머님이 작은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거셨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이 늙은이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모습을 이분은 전부 지켜보고 계셨겠죠. 정작 잘못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아무 죄 없는 할머님이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문득 이미 세상을 떠나신 제 친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 고생만 하시다 가신 우리 할머니. 만약 우리 할머니가 이런 대접을 받으셨다면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님. 제가 당황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죄송합니다. 일단 들어오셔서 편히 쉬세요.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분노는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눈앞에 계신 이 힘없는 어르신부터 보살펴드리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님은 혼자서 화장실 정도는 가실 수 있는 상태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제 직업적 소명을 다해 할머님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 때문에 할머님께 소홀해질까봐 일부러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저 제 눈앞에 있는 환자에게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님, 식사는 원래 일반식으로 드셨어요? 혹시 넘기는 게 불편하시면 제가 죽으로 준비해드릴까요? 아니다, 아가. 그냥 주던 대로 줘도 괜찮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제가 자세 변경은 꾸준히 해드릴게요. 욕창 생기면 고생하시니까요. 돌아가신 친할머니 생각이 나서였을까요? 저는 진심을 다해 할머님을 보살폈습니다. 제가 할머님을 돌보는 동안 남편은 그림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니, 그림자만도 못했습니다. 자신을 키워주신 할머니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는 가벼운 대화 한번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챙겨드리는 것도 잠자리를 봐드리는 것도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그의 무심함은 제 마음속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할머니잖아. 그래도 당신이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 돕지. 당신이 간호사니까 나보다 더 잘할 거 아니야. 그래도 대화라도 좀 나눠드릴 수 있잖아. 어릴 때 당신을 키워주셨다며. 나 일하고 와서 피곤해. 그만 좀 하자. 그는 언제나 피곤하다. 모른다는 말로 모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태도는 저를 더욱 지치고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기가 막히게 만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요양병원비가 굳었다며 그 돈으로 여행을 간다는 것이었죠. 어머님, 이번 주말에 할머님 모시고 한번 찾아뵐까요? 아니다. 나 이번 주는 바빠서 안 되겠다. 옆집 아줌마랑 일본 온천 여행 가기로 했거든. 예약도 다 해놨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명랑한 목소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며느리에게 짐짝처럼 떠넘겨 놓고 어떻게 저렇게 태평할 수 있을까? 인간에 대한 환멸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할머님 저희 집에 맡기신 이후로 한 번도 안 찾아오신 건 아세요? 걱정도 안 되세요? 네가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전문가인데 뭘. 나까지 신경 쓰면 번거롭기만 하지. 나 바쁘니 이만 끊는다. 뚝. 전화가 끊기고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에게 할머니는 그저 귀찮고 돈 들어가는 짐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낯선 제 집에서 낯선 손주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지내시는 할머님이 안쓰러워 제 속이 다 상할 지경이었습니다. 아가, 나 때문에 내가 직장까지 그만두면 안 된다. 요즘 세상에 여자도 자기 일이 있어야 떳떳하게 사는 거야. 오히려 할머님이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할머님은 거동이 가능하셨고 식사도 미리 준비만 해놓으면 혼자 드실 수 있었기에 저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나,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그래서 퇴근길에는 늘 발걸음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할머님, 전에 곶감 좋아하신다고 해서 좀 사왔어요. 맛 좀 보세요. 그렇게 할머님을 챙겨드릴 때마다 할머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하셨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서 너처럼 착한 손주 며느리를 만났을까. 고맙다, 아가. 정말 고맙다. 그런 할머님의 모습에 저도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점점 시할머니라는 생각보다는 오갈 데 없는 안타까운 어르신이라는 생각에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가, 나한테 땅이 하나 있단다. 아주 시골이라 돈은 얼마 안 되겠지만 난 그걸 꼭 너한테 주고 싶다. 다른 사람 말고 우리 손주 며느리한테. 할머님이 저에게 땅을 주고 싶다고 하셨을 때 솔직히 귀가 솔깃하기보다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인데 너무 큰 것을 받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할머님, 갑자기 땅은 왜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 거 바라고 할머님 모신 거 아니에요. 안다. 내 마음 다 안다. 그래서 더 주고 싶은 게야. 이건 내 마음이니 그냥 받거라. 아니에요, 할머님. 저 그렇게는 못 받아요.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이 아시면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제 완강한 거절에 할머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너한테 파는 걸로 하는 거야. 내가 아주 싸게 팔 테니 네가 사는 거지. 지금은 쓸모없는 땅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분명히 요긴하게 쓰일 게다. 평수가 그래도 300평은 좋게 넘을 테니. 300평.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땅을 파시는 것이라면 정당한 거래인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비록 냉전 중이었지만 그래도 부부 사이에 상의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할머니가 시골에 있는 땅 300평을 나한테 싸게 파시겠다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남편은 게임을 하던 손을 멈추지도 않은 채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깡촌에 있는 땅을 뭐하러 사?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귀찮게 일 만들지 말고. 역시나였습니다. 그에게는 그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귀찮을 뿐이었죠. 저는 실망감을 감추고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엄마는 뜻밖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 그건 무조건 사야지. 할머님 말씀이 맞아. 시골 땅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 요즘 지방에 개발 바람 부는 거 몰라? 그런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거야. 엄마는 저보다 더 흥분해서는 당장 그 땅을 사라고 성화였습니다. 걱정 마. 그 땅 엄마가 사서 넣어줄게. 네가 시할머니 모시느라 고생하는데 엄마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대신 너무 싸게 사지는 마라. 나중에 말 나오지 않게 시세랑 비슷하게 드리고 사. 결국 친정엄마는 할머니의 땅을 사셨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몇 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땅을 그냥 받지 않고 돈을 주고 산 것, 그리고 시세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으로 산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렇게 땅 거래가 끝나고 며칠 뒤 할머니는 제게 다시 요양병원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나 다시 요양병원 들어가야겠다. 내 친정에서 땅 판 돈도 받았으니 그 돈으로 입원하면 될 것 같아. 여기 있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병원이 마음은 더 편하더구나. 할머님은 이미 병원에 직접 전화해서 입원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추진력에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연차를 내고 할머님을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병원에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 침대에 누우신 할머님의 표정이 어찌나 편안해 보이시던지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계시던 빈방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허전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도 할머니에게 정이 많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본인이 원해서 병원에 다시 들어가신 거 맞아? 자기 할머니가 집에 계실 땐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이 막상 안 계시니 이제야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뻔뻔한 태도에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고 대답했습니다. 네, 직접 전화해서 예약까지 하셨어요. 병원에서도 표정 좋아 보이시더네요. 참, 어머님께는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할머님이 굳이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요. 그래? 근데 당신은 정말 너무하네. 어릴 때 할머니 손에 자랐다면서 입원하시는 날 얼굴 한번 안 비치는 게 말이 돼? 남자들은 원래 좀 무심하잖아. 그리고 당신이 전문가니까 나보다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의 무책임한 변명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귀가 찢어질 듯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내가 뭔데 나한테 상의도 없이 우리 어머님을 요양병원에 쳐넣어.
이 버르장머리 없는 거사. 할머니 보기 귀찮아서 병원에 버린 거지 누가 모를 줄 알아. 시어머니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할머님 상태로는 집에 계시는 것보다 병원이 훨씬 안전해요. 그리고 할머님이 직접 원하셔서 입원하신 거고요. 시끄러워. 네가 편하자고 꾸민 짓이겠지. 너 같은 게 간호사 자격이나 있어? 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섞어가며 저를 몰아세우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병원비 낼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아, 설마 병원비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 수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전곡을 찔린 모양이었습니다. 역시나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할머니의 안위가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병원비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할머님이 저희 친정엄마한테 땅 파신 돈으로 직접 내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땅? 무슨 땅? 돈 이야기가 나오자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일해야 한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연애할 때는 미처 몰랐던 남편의 무책임함,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본성, 결혼이라는 현실은 10년의 연애가 쌓아올린 환상을 여지없이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결혼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저는 가끔 할머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고 시댁과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현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급함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가, 너희 친정어머니가 우리 어머님한테 샀다는 그 땅 말이다. 그거 다시 돌려받아야겠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땅 근처에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신문에 대문짝만 하겠어. 땅값이 앞으로 수십 배는 뛸 거라는데 그걸 어떻게 남의 손에 넘기니? 솔직히 그건 우리 아들이 받아야 할 재산이지. 며느리인 내가 가로챌 건 아니잖니. 또 돈이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짐짝처럼 내팽개치더니 그 어머니의 땅이 돈이 된다는 소식에는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오는 모습이 역겹기까지 했습니다. 싫은데요. 그 땅은 이미 저희 엄마가 정당하게 돈 주고 사신 거예요. 물려드릴 이유가 없어요. 제 단호한 대답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남편에게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아들아, 이것 좀 보렴. 내 할머니 땅이 곧 개발된다는데 내 마누라가 그걸 지네 엄마한테 헐값에 팔아넘기고는 돌려줄 생각을 안 한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내 편이 되어달라고. 이 비상식적인 상황을 바로 잡아달라고. 하지만 남편은 제 기대를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에이 엄마, 그래도 돈 주고 산 땅을 그냥 달라고 하면 어떡해. 산값은 쳐줘야지. 그는 시어머니를 말리는 척했지만 그 말의 속뜻은 명확했습니다. 땅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고 다만 죗값을 쳐주자는 것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에게 나는 아내이기 이전에 그저 남일 뿐이라는 것을. 싫어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 땅은 절대 못 팔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최악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귀찮다는 듯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진짜. 대체 왜 할머니를 모셔와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그 쓸데없는 땅은 또 왜 산 건데?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자신의 할머니를 제가 그토록 정성껏 돌봐드렸던 그 시간을 그는 쓸데없는 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지난 13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남편의 눈이 처음으로 놀라움으로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는 이미 완벽하게 지워진 후였습니다. 뭐? 겨우 이런 일로 이혼을 하자고?
남편은 제 말을 농담처럼 여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자 그의 얼굴은 당황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아이처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지막 남았던 미미한 연민마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겨우 이런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 할머니를 버린 어머니보다 더 나빠요. 당신은 모든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고 뒤에 숨기만 했으니까. 나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남자랑은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어요. 며칠 뒤 이혼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저희 집으로 쫓아왔습니다. 너 그 땅 지키려고 내 아들이랑 이혼하려는 거지? 내가 등기부등본 떼봤더니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 아주 작정하고 우리 집 재산 가로채려고 한 거구나.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여자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다시 볼 사이도 아닌데요, 뭐라고? 야! 저는 시어머니의 고함을 뒤로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아무런 의견도 내지 못했고 그저 제가 하자는 대로 도장을 찍을 뿐이었습니다. 진흙탕 같았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니 세상이 다시 맑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휴대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들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싶었죠. 하지만 전 남편은 기어이 제 새 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잘 지내?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혼한 거 잘못된 결정이었던 것 같아. 다시 합치는 건 어때?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 그리고 내 엄마, 그리고 너, 둘 다 정상 아니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그들이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저는 가끔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이혼 소식에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저를 이해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할머님이 제게 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돌아가신 당신의 친정어머니가 꿈에 나와 예전에 팔았던 땅 근처에 금매로 나온 땅을 꼭 사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가, 이건 그냥 꿈이 아니야. 내 꿈은 아주 잘 맞거든. 속는 셈 치고 한번 알아봐라. 반신반의하며 부동산에 연락했는데 정말로 할머니가 말씀하신 위치에 금매로 나온 땅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땅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산 땅 바로 옆으로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선다는 발표가 났고 병원 측에서 제 땅을 시세의 10배가 넘는 가격에 사겠다고 연락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할머님께 맛있는 간식을 잔뜩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박이었어요. 할머니 꿈 덕분에 저 부자 됐어요. 할머니와 저는 아이처럼 깔깔 웃으며 간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지만 조금도 외롭지 않습니다. 마음이 잘 맞는 친구 같은 할머님이 계시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겨 스트레스 없이 제 일을 즐기고 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이혼은 제 인생 최악의 사건이 아니라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그 지옥에서 저를 구해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그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그들의 탐욕과 무책임함이었습니다.